세종이 32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다가 32년째 되는 그해 2월 17일 날 54세로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한테 부고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의정부에서 부고문을 보내면서 그 부고문에다가 세종이 임금으로 있으면서 남긴 치적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부고에다 붙여서 보냅니다. 그것이 실록에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아주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형벌 이 부분인데 제가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같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가 구역을 쭉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모두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불과한 이 실록의 기록, 즉 행실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분량은 작지만 세종이 3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범죄 문제에 대처한 행적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형벌을 애써 삼가서 불쌍하게 할 것을 관리에게 경계하여 비록 일태일장일지라도 모두 조정율문에 따라서 하고 절대로 함부로 억울하게 하는 것을 금하여 교령에 기지하여 나라 안에 반포하고 반청의 벽에 걸어 항상 경계하여 살피기를 더하게 하기를 안옥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고 도면을 그려서 안팎에 보여 그림에 따라 집을 짓게 하되 추운 곳과 더운 곳을 다르게 하였으며 구휼하기를 심히 완비하여 횡액에 걸려 여위고 병든 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형벌을 애써 삼가서 불쌍하게 할 것을, 비록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아니면 앞으로 벌을 받게 될 그런 처지에 되어 있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형벌을 사용하지 마라.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세종은 소위 말하는 그런 흉악범죄들, 특히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거나 죽이는 경우, 또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경우, 이런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을 임금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의 심성을, 소위 인성을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폐륜적인 범죄가 생기는 것이고, 또 임금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그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도 알고 보면 마지못해서 범죄를 한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벌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좀 형을 작게 할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항상 관리들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일태일장일지라도, 여기서 태는 회철이고 장은 권장입니다. 모두 조정율문에 따라서 하고, 여기서 조정율문이라고 하는 말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명나라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개국 초기에 명나라의 형법전인 명료를 조선의 국법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명률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그 이름을 대명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반드시 그 대명률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속뜻은 범죄자를 다룰 때 법에 없는 죄를 억지로 덮어 씌워서 벌을 받게 하지 말고, 또는 홧김에 열을 받아서 화가 난다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아니면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죄수들을 함부로 고문하거나 매질하지 말고, 그리고 피의자가 도주를 했다고 해서 그 부모나 형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그 소재를 밝히라고 압박을 가하지 말고, 그래서 형벌을 받더라도 그 받은 사람이 절대로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방부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고문과 가혹행위가, 그리고 죄수들에 대한 어떤 그 학대가 심했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교령에 기재하여, 여기서 교령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과 지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교지라고 그러죠. 임금의 지시나 명령은 비록 그것이 구두로 내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그게 나라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따라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관청의 벽에다가 그 교령을 걸어놓고 항상 오가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안옥에 이르기까지, 안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입니다.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죠. 그렇게 임금에 내리는 지시들을 벽에다 걸어놓고 항시 오가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라 하는 이 지시를 감옥에까지 이렇게 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자는 언덕, 낭떠러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죄수를 가두는 그런 시설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모이는 높은 지역에, 아니면 도주가 도저히 어려운 그런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어떤 시설을 적당히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죄수를 가두었다는 뜻이겠구나,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제가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정말 아주 감탄을 했던 그런 대목이 중에 하나인데요. 도면을 그려서 안팎에 보여 그림에 따라 집을 짓게 하되, 세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전국 곳곳에 있는 옥이라고 하는 곳들이 시설이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날이 새면 뭐 칼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원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쳐서 병에 들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대궐에 앉아가지고 직접 그런 옥의 도면을 그려가지고 전국 팔도의 감사들, 그리고 그 고을 각관 내에 있는 여러 고을들에다가 전부 일일이 베껴가지고 그것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반드시 옥을 짓고, 그리고 기존의 낡은 옥들은 이대로 수리하라. 그리고 1년쯤 지난 다음에 팔도 감사들한테 공문을 내려가지고 작년에 내가 지시한 대로 각 고을의 수령들이 옥을 그대로 짓거나 고쳤는지 다 일일이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담아서 공문을 내려보낸 그런 기록들이 실록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추운 곳과 더운 곳을 다르게 하였으며, 이 뜻은 뭐냐면 지금의 북한 지역인 저쪽 신의주라든지 뭐 청진이라든지 더 올라가서 그 도망강 하류 쪽에 뭐 회령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겨울이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옥에 설계를 하면서 임금이 가급적이면 창문을 작게 내가지고 그곳에 갇힌 죄수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여름에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덜 추운 저쪽 남쪽의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울산이나 포항 이런 지역에는 감옥 건물의 창문을 가급적이면 좀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이 더운 여름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은 전국 일률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교도소를 지을 때 그 설계도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요.
그리고 평당 들어가는 단가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해종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지역의 기후 환경에 따른 그런 그 차등을 두고 교도소를 짓게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놀라운 발상이고 오히려 인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요즘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교정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휼을 하기를 심히 완비하게 하여 행위에게 걸려 여위고 병든 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요즘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자고 먹고 입는 것을 모두 나라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면 의료약품까지 전부 나라에서 주죠. 물론 치료도 해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죄를 짓고 옥에 수감되게 되면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아팠을 때 필요한 약품들을 전부 다 본인 자신이 조달을 해야 됐습니다. 국가 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수시로 옥을 오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특히 가장이 옥에 갇히게 되면 그 가정은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정을 너무도 잘 헤아리고 있던 임금이 자나깨나 교도소나 옥에 갇힌 죄수가 혹시라도 굶거나 또는 추위에 떨거나 아니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죄수에 의해서 얻어맞거나 해서 옥안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별별 제도를 다 시행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사하는 죄수가 계속해서 생기고 관리들은 계속해서 고문치사 사건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세종이 꿈꾸었던 그런 사법개혁을 안수하지는 못했지만 임금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국가적 관점이 아닌 백성의 관점에서 통치를 이어갔고 특히 범죄자를 다루는 형사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면모가 아주 두드러졌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하면 세종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던 그런 군주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된 그런 사연들을 쭉 보게 되면 600년 전의 사회에도 요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범죄와 나쁜 그 악행들이 똑같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는 변해도 사회는 또는 그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